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절차에서 관리 처분 계획을 공부하고 있죠. 네. 자, 관리 처분 계획 내용. 자, 현장 그림을 통해서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해운대 우동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물론 열악하고, 그리고 재개발 구역이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겠죠. 네.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우동 재개발 사업이 일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동 재개발 구역에 이제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투자 목적으로 우동 재개발 구역에다가 빌라를 하나 삽니다. 빌라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소개할게요. 빌라는 24평이고요. 24평이고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은 7평짜리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3억에 샀어요. 그러면 갑은 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당연 조합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때 토지 등 소유자 누구였죠? 재개발 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럼 갑은 건축물 24평, 빌라, 구분 소유권이 24평이고, 대지 지분이 7평이니까 당연히 우동 재개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 이후에 이제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경을 통지받은 갑은 이제 분양 신청을 했죠. 분양 신청한 갑에게 이제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2평이고요. 대지는 10평짜리고요. 지분이 대지는 10평이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이 32평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갑에게 분양할지 설계해야 됩니다. 이를 분양 설계라고 하고요. 관리처분계획 포함되는 내용 1번 보십시오. 뭐죠? 분양 설계.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를 내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2평 아파트 101동 1703호를 갑에게 분양할까라고 설계합니다. 이게 무슨 설계죠? 분양 설계. 이 분양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관리처분계획이 되는 거야.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갑에게 분양하게 될 32평 아파트 101동 1703호 분양 설계가 끝나면은 이 분양 설계에 의해서 결정된 동호수를 분양받을 자, 갑의 주소와 성명을 관리처분으로 정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영업하실 때, 관리처분계획을 열람하면은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성명, 누가 몇 동 몇 호를 사업이 끝나고 분양받게 되는지를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주소와 성명을 알고 몇 동 몇 호를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분양받을지 알면 이분이 투자 목적이니까 입주합니까? 매도합니까? 매도하겠죠. 소유권 취득하면 매도하든지 프리미엄이 안 붙으면은 전세를 놓든지 또. 그럼 전세 물건에 매도 물건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그 물건 확보를 위해서 이 정보를 활용해요. 그게 영업을 잘하는 거잖아. 다음에 이 조합원들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에 지금 이것은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은 지금 있습니까? 앞으로 건설해야 됩니까? 앞으로 건설해야 되니까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건설했을 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 그래서 그 3번 보라고. 분양 대상자별 이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을 정하는 거야. 3번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4번 봐요. 4번은 분양 대상자가 갑을 병정 쭉 나갈 거 아니야. 그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은 아파트입니까? 24평 빌라입니까? 빌라잖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그 뒤에 봐요. 그 뒤에 보면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입니까?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앞뒤로 가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답을 결정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잖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입니까? 사업시행 인가고시 일 기준입니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관리청구에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요. 종전건물은 사업이 시행되면 그대로 둡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구역 내에 종전건물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물은 새로 건설하고 조성해야 되죠? 그럼 이거 철거하고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 비용이 뭐죠? 정비, 사업비인데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해야 되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 추산액입니까? 사업비 추산액도 관리청구를 밝히라는 거지. 그러면 정비, 사업비 추산액을 알면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추산액을 안다면은 조합원의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조합원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그래서 추산액과 그에 따르는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를 관리청구를 정하게 돼요. 부담 규모, 부담 시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구를 정한다고.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아까 갑은 빌라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랬죠? 3억에. 현금 1억 들고 내려왔던 투자료. 2억이 부족하잖아. 대출 받지. 은행에서 뭘 설정하죠? 갑의 종전 투자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겠지. 대출 받았으니까. 1억은 보증금 받습니다. 전세 보증금. 그럼 세입자도 전세권 설정하겠네? 세입자 전세권 설정하잖아. 그러면은 갑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엔 소유권만 존재합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다면은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도 자세하게 관리청구에 밝히라는 거지. 6번이야. 6번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7번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과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구를 정하도록 하는 거야. 여기까지예요. 그냥 외우라고 하진 않았죠. 현장을 소개하면서 이런 걸 설명했고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관리청구의 내용까지 다 했구나. 언제 작성하죠? 분양 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누구의 인가받지? 시당군수. 무엇이 포함되죠? 분양, 설계 등. 관리청구를 작성할 때, 즉 아파트 분양 설계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 설계, 동호수를 결정하지? 그 기준입니다. 관리청구 작성 기준. 이런 교재 502페이지에 있구나. 502페이지 왼쪽 상단에 봅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은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등 나와 있습니까? 네.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등. 네. 뒤에다가 제목을 그렇게 찍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분양 설계 기준이라고 적을까요? 분양 설계 등 기준. 분양 설계가 뭐죠? 동호수잖아. 아파트 동호수를 설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는 몇 동 몇 호, 누구에게는 몇 동 몇 호를 분양할 것인지 설계하는 게 분양 설계고, 그 동호수를 설계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해가지고 자, 분양 설계 기준, 아파트 분양 설계를 할 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박선의 1번 앞에 원칙, 2번부터 7번까지 묶고요. 2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특례. 자, 아파트 동호수 분양 설계할 때 네, 기준합니다. 자, 1번 같이 봐요. 자, 아파트 분양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다음 줄거예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세 가지입니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파트 분양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고개를 들어볼까요? 자, 관리청구를 작성할 때, 즉 아파트 분양을 설계할 때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뭘 기준으로 하죠?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서 아파트 분양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세 개를 꼭 외워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양 신청하면은, 누가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될지 설계할 때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면적을 고려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면적 규모가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도 면적 규모가 큰 아파트를 분양 설계한다는 얘기야. 종전 토지나 건축 면적이 크면은 아파트 평수 큰 거. 종전 토지나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 면적 규모가 작으면 아파트 평수 작은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을 이렇게, 자, 이용 상황을 이렇게 나눕니다. 네. 매우 양호했어. 보통이야. 불량했어. 매우 불량했어. 이렇게 나누어요.
나눠가지고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사항이 매우 양호했다.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매우 양호한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준다 이 말이야. 나머지 이해됐죠 이제? 그러면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상황이 보통이면은 새로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보통으로 평가된 것을 분양 설계해 주는 거야. 공평하잖아. 다음에 환경이죠. 환경은 이렇게 나눈다. 상, 중, 하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환경이 상에 해당되면은 새로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도 환경이 상인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관리지구계획 작성할 때 분양 설계 등을 하는 기준은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뭘 기준으로 합니까?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하여 아파트 분양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답은 네, 이게 원칙인데 다음 같은 특례들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제 특례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번, 2번부터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준 기억납니까? 환지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를 토지에 뭐가 같아야 되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중에서 관리지구계획 작성 기준이 되는 것은 3개가 있는 거야.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때 환지계획 작성할 때 특례가 9개 인정됐죠? 그 특례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돼 얘기도 한번 봐요.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서 면적을 늘리거나 줄여서 대지나 건축물이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2번을 뭐라고 하죠? 뒤에 치고요. 그 2번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우리 그 환지계획 작성할 때 증환지, 감환지 있었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뒤에 치고요. 이것을 증환권이라 그래. 증환권 혹은 감환권, 증환권, 감환권에 관한 특례라고. 권이 뭐죠? 권리. 그러니까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면적 규모를 기준 면적보다 늘려서 교부하면 뭐죠? 증환권.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면적 규모를 기준 면적보다 줄여서 종전보다 규모를 줄여서 분양 설계해주면 뭐죠? 감환권. 그렇게 된다고. 증환권, 감환권. 정환지, 감환지 개념이죠. 다음 내려와요.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을 미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 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입주권을 교부합니까? 현금 청산해버립니까? 현금 청산해서 쫓아낸다는 뜻이야.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은 뭘 의미할까? 조합원의 지분이, 대지 지분이 너무 작은 경우야. 그러면 조합원의 대지 지분이 너무 작으면은 아파트 입주권 교부합니까? 교부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그 권리를 현금 청산해서 쫓아내요. 그럼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지? 한번 봐요. 이 사고가 많이 나죠, 이제. 우동 재개발 구역에 서울 같으면은 재개발할 때 시도마다 좀 달라요. 서울 같은 6평 기준 정도, 6평 정도. 그러니까 6평 대지 지분이, 조합원의 지분이 6평 이하이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을 못해요. 100% 보장 못한다고. 구역별로 정관으로 정하여요. 정관으로. 조합의 정관으로. 그러니까 그 재개발을 투자할 때 대지 지분이 6평 미만이면은 조합의 정관이 결정되기 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6평 미만이면은 전국 시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서울 기준 한 6평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동에 재개발 투자할 때 예를 들면 대지 지분이 4.8평이야. 6평이 안 되죠. 그럼 나중에 너무 좁은 토지라고 해서 아파트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합의 정관으로 구역별로 정하고 하니까 정관이 작성되기 전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다는 얘기죠.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나중에 입주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걸 재개발 딱지를 샀는데 입주권을 못 받는 조합원의 권리를 물딱지라 그래. 그럼 재개발 딱지를 샀는데 입주권이 안 나오면은 피 붙여서 투자에 성공합니까? 물 먹고 나와야 됩니까? 물 먹고 나면 딱지 잘못 쓰면 물딱지 되는 거야.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권리를 물딱지라 그러더라고, 시중에서. 조심해야 돼. 다음 내려와요. 그 뒤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해서 실소유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밑에 적어요. 투기꾼이라고. 투기꾼은 투기 잘했어. 피 붙여서 부자 돼. 라고 입주권 줘야 됩니까? 현금 청산하고 쫓아야 됩니까? 현금 청산하고 쫓아낸다 이 말이야. 다음 내려와요. 분양설 4번 봐.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름하여 줄 거예요. 지금부터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 토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이 교부될 수 있어. 이를 무슨 환지라 그래요? 입체환지. 입체환지 특례.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땅만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은 맞죠? 땅 대신에 뭘 줄 수 있죠?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될 수 있는 거야. 입체환지에 의한 특례죠. 다음 내려와요. 분양 설계. 미칠 거요. 단골 손님이야. 자주 나온다고. 분양 설계가 뭐죠? 동, 호수 등을 설계하는 거잖아. 그럼 동호수, 아파트 분양 설계, 동호수를 설계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 앞뒤를 가려요. 꼭 외웠으면 좋겠어. 관리 청객 중에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답 찾을 수가 없어. 왜요라고 좀 물어봐줘요. 왜 이런 특례 기준을 뒀는지. 왜냐하면은 이거 왜요 이제 이야기할게. 한번 봐요. 앞에 두 분 있잖아. 앞에 두 분하고 저하고 친해요. 몰랐죠? 갑자기 또 부끄러워해. 두 분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4월에 봐라. 그 우동 재개발구역의 그 분양 신청기간이 4월 20, 오늘 3일이가? 4월 23일부터야. 4월 30일까지. 이 분양 신청 기간이라니까. 내가 우동 재개발구역 조합장이거든. 두 분과 난 친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첫날 아파트 분양 신청, 입주권 분양 신청한 거야. 조합원이니까. 재개발지구 조합원이고 난 조합장이라고 친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4월 23일 날 첫날 딱 아파트 분양 신청한 거야. 내가 이 두 분 친하니까 이분들은 우동 분양 설계할 때 맨 앞동, 해운대 아파트가 화려한 맨 앞동, 네, 43층 중에서 42층을 분양 설계해줬다? 친하니까. 그럼 나머지 조합원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별로입니까? 이해해.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정인에게 분양 설계를 동호수를 미리 결정해 준 거 아니야? 특혜 분양 맞습니까?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관리 청객 중에서 아파트 동호수를 설계하는 분양 설계는 봐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가 30일이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일주일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인에게 미리 분양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라고. 뒤에 적어요.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라고. 다음 내려와요. 1세대 동그라미, 1세대 동그라미, 1인 동그라미,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의 세계 주택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합니다. 1주택을 공급 줄 것고 밑에 원칙 줄 거요.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줄 거요.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하더라도 공유 동그라미 그 뒤에 봅니다. 1주택 공급합니다. 줄 것이고 밑에다가 원칙. 그래서 관리 청구계획 작성할 때는 원칙이 1주택 공급 원칙이죠. 1세대 1인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공유자에게도 1주택 공급이 원칙이라고. 근데 그 원칙에 대한 특례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7번 봅니다. 위 6번은 원칙적 규정 아닙니까?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1주택 공급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개 걸리면은 그 방법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야.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은 오늘 한다고. 동그라미 1번, 2번은 묶어서 발표하고 3번, 4번 묶어서 앞에다가 R 적고 읽어두라고요. 5월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1번 같이 봅니다. 1번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토지를 동그라미예요.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주택을 공유했습니까? 한 개의 토지입니까? 한 개의 토지를 공유했을 때만 특례가 인정되는 거야. 1주택 하면 틀려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그래서 1토지 동그라미 해둬야 될걸, 거기 주택 쓰면 틀립니다. 이런 것은요, 정말 집중력이 없어요. 문제 읽으면 다 틀린다고. 1토지를 공유해, 토지. 밑에 아니다, 주택이야.
1토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의 관하에 따로 정하고 있다면 다음 줄 거예요. 그 시도조례로 정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야. 그때 시도조례로. 그럼 봐요. 부산시 재개발구역에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자가 있어. 한 개의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다고. 근데 부산시 조례로 네,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1토지 공유하자에게는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부산시 조례를 정하면은 3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야. 1주택 공급은 지에 대한 특례로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조례를 정하겠죠? 1토지 공유자에 대해서는 2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경남에서는 몇 주택? 2주택. 부산은 3주택 그렇게 되는 거야. 시도별로 주택 공급수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급수만큼 가능하다고 이해해두라고. 앞으로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그 주택 공급수를 시도조례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시도조례를 정한 공급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다고. 다음 내려와요. 2번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는 줄 것이십시오.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3주택 소유자는 3주택, 5주택 소유자는 5주택, 7주택 소유자는 7주택. 소유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하죠.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면은 기역분 볼까요?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억제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은 아닙니까? 여봐야 돼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해요. 과밀 억제권역은 시가지가 과밀화되어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과밀화됐다는 것은 집값과 땅값이 비싸죠? 이런 동네는 지하철도 오겠죠? 투자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 단지니까. 과밀 억제권역 밖에는 과밀화 정도가 저밀도로 개발된 지역 아닙니까? 중심지입니까? 주로 외곽지입니까? 외곽지. 지하철도 가지 않은 그런 동네야. 그러니까 이 동네는 투자 가능성이 낮으니까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는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토지성 소유자이거나 그 밑에 보라고 거주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성 소유자. 투기 목적입니까? 사업 목적입니까? 사업 목적으로 사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 등은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고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도 투기하지 않죠? 그래서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한 거죠. 다 했어 이제. 넘겨요. 506페이지요. 506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를 듭니다. 506페이지를 펼쳐놓고 고개를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리칙을 작성해서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 다음을 봐야 돼. 절차가 뭐죠? 공사 시행에 들어간다고. 관리청객 인가 고시 후에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관리청객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보면서 이 순서를 봐야 되거든. 관리청객 인가 고시 후에 공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을 상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청객 인가 고시 효과를 할 거야. 관리청객 인가가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를 할 텐데, 설명드리고 교재를 읽어서 체킹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칠판을 딱 봐요. 관리청객 인가 고시가 나면 우동 재개발구에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돼, 안 돼? 사람 사는데 건물 철거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관리청객 인가 고시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법적인 사용 수익이 정지됩니다. 사용과 수익이 정지됩니다. 정지. 앞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종전 토지나 건축에 대한 법적 사용 수익이 금지되는 시기 언제죠? 관리청객 인가 고시가 있은 때. 정비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 수익이 금지돼요. 그러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종전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은 유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네, 지상권, 전세권 등 계약은 지상권 등 계약을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을 해지했으면 전세 계약 해지해서 우동 재개발구역에 전세 살다가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그냥 이사 가야 됩니까? 보증금 받아야 됩니까? 보증금 받아야지.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청구하면은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럼 전세 보증금 못 받으면 세입자는 가요, 안 가요? 전세 보증금이 목숨인데 못 가지. 불도저 밀고 가도 이상한다. 누워가지고 밀어라 하고 막 누워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상권된 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등 금전 반환 청구를 해야 되죠. 집주인에게 하니까 안 줄 수도 있다며. 계약까지 남았다고 안 주고 돈 없다고 안 주고 어떻게 할 거야. 동네가 한꺼번에 보증금 못 받으면 집을 안 비우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야. 사업 지연을 위한 금융비용 등이 막중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 앞으로 진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금전 반환 청구를 집주인에게 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에게 합니까? 사업시행자에게 하라고 조합에게 법 잘 만들었잖아.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세 보증금 등 반환 지급한다고. 대신에 집주인 대신에 보증금을 반환 지급한 조합에서는 근황 있지 않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되잖아. 집주인이 누군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이니까 시아파트 분양받겠죠? 그거 토지 등 소유의 기속될 대지나 건축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과 그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다음에 보증금 받았다? 전세 보증금 받았어. 그러면은 살고 있어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2주 동네가 텅 비잖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철거하는 거야, 철거. 그러면은 도시매주관경쟁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정비구역 내의 종전건축을 철거하는 시기도 언제죠? 관리추분계획 인가 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 근데 너무 건물이 낡아가지고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에 우리가 막 무너질 것 같아, 지금 태풍 불면은. 그래도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재개발을 한다고 재개발 시기가 가까우니까 이사 안 가도 되는데 미리 가는 사람도 있죠? 동네에 빈집이 한두 개 늘어나잖아. 폐공가. 빈집이 늘어나면은 우범지대화 가능성이 높죠. 애들과 막 본드 마시고, 그치? 그래도 살아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그래서 안전사고에 우려했거나 빈집이 늘어나서 폐공가 등 범죄 우려가 있으면 구청에 허가받고 미리 건물 철거할 수도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철거했는데 건물 미리 철거했다고. 네,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어도 철거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철거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 교재에서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로 가시지요. 네. 아이고, 506페이지 철거 등 나와 있습니까? 발표하고 철거 시기 정비 사업 시행년은 다음 줄 거예요. 관리 충격 인가를 받은 후 줄 거예요. 관리 충격 인가를 받은 후 줄 거고. 관리 충격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관리 충격 인가 후에 기존 건축물, 종전 건물을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1번 앞에 원칙. 아까 폐공가, 범죄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철거할 수 있죠? 2번이 예외예요. 그 2번이 나와 있어. 2번에 봅니다.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거나, 기업번에 찾으셨습니까?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거나, 2번 폐공가, 빈집이죠.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하 우려가 있으면은 올라가 봐요. 동그라미 2번. 사업시행자, 조합에서는 기업과 니은 중 한 개 해당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기업과 니은 중 한 개 걸리면은 위 관리충격 인가 고시 후에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으로서의 철거 허가를 얻어서 그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이 경우 그 건축물을 미리 철거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고. 오른쪽으로 오세요. 507페이지 4번. 사용수익 정지 나와 있습니까? 줄 쭉 가야 되죠. 관리충격 인가 고시에 있은 때 손 떼고 줄 거 놓고, 자, 관리충격 인가 고시에 있은 때 종전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날까지 줄 거 주십시오.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렇게 돼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까 발표만 하고 지나온 게 있다고.
별표화하고 지나온 게 있는데 497페이지에 있을걸? 497. 497페이지에 지상권 등 계약예지 나와 있습니까? 아까 별표 돼 있죠? 아닐 것 같다고. 이제 여기 해야 돼요. 이것도 관리충격 인가고시 효과입니다. 시작합니다.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아닙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있었을 때 정비 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은 그 권리자는 지상권 등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내려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만한 청구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시행자에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시행자 앞뒤로 가로. 시행자가 누구죠? 조합. 금전반환 밑에 내려갔습니다. 금전반환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서 다항의 금전을 지급한 조합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집주인에게 구상할 수 있죠?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그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다 했네요. 이제 다 했고, 또 책장을 뒤로 넘깁니다. 뒤로 넘겨가지고 510페이지 와요. 510페이지 와요. 510페이지 왔습니까? 510페이지 오면은 6번이 있습니다. 6번.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가 나와 있습니까? 이야, 구석구석에 중요한 게 다 숨어 있어요. 네. 이걸 별표해놓고 저를 봐야 되는데, 설명 다 듣고 교재를 봐야 돼요. 설명 다 듣고 교재를 봅니다. 정비법만 몇 시간 자고 있죠? 8시간 정도. 7시간, 8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다 됐다. 보세요. 우동 주택 재개발 사고요. 아, 이 그림을 몇 번 그리는 거야. 이 위치에 이게 필요해요, 또. 이 동네에서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죠? 조합원이 돼야 되죠. 재개발할 때 조합원은 이 구역 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맞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 누구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만약에요. 아니, 우동 재개발구역에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만 있으면 전부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저 재개발구역 저 동네에 언제부터 땅이 있고 언제부터 집이 있고 언제부터 지상권 설정하고 있어야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는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죠. 그거 할 거야. 앞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할 때요, 정비구역 안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동 재개발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은 우동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 이 동네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지상권 설정한 자만 그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 내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 등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자는 뭐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한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투자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들어가야 됩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입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해당 지역에 땅 사든지 건축물 사든지 지상권 설정해야 돼. 근데 그전에는 재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다 배웠잖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앞으로 부산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잖아. 그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이 공람되거든. 공개회담되거든. 그때 정보가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전문가들에게 여러분이 배워버린 거야. 기본계획을 공람 수립해서 정비 10년 내에 재개발하겠다고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초기 정보잖아. 예정구역 지정 전 법적으로 공람기간 내에 정보가 전문가들에게 새어나와버린 거야. 그분들은 그냥 있습니까? 전파해버립니까? 전파해버리니까 금방 소문이 퍼져버린 거야. 그때 들어가서 사버리잖아요, 다. 지분 쪼개기 막 한 필지를 네 필지에 쪼개가지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투기가 이루어지잖아. 그럼 요즘에 웬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쪽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구역 지정하는 단계에서 다 투기가 다 이루어져 버리죠. 강남 아줌마들이 이거 쓰고 들어있잖아요. 그래 다 부자 된 거 아니야. 이런 법을 만들잖아요. 여러분은요, 진작 가방 들고 나와야 돼. 가방 들고 나온 시기가 조금 늦어서. 늦을 때가 빠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정말 허술한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읽어내는 사람은 절대 부자들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제. 억울하더라고. 열심히 일하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는 게 부자 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빨리 공부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더라고. 학문인데 바람직하지 않은 걸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투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고 한참에다 법 만들었다. 강남 아줌마들 다 해먹고 나서. 강남 아줌마 미안하고.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정비구, 그러니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스날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잘 늦춰야 됩니까? 앞당겨야 됩니까? 앞당겨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특례 규정을 뒀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기 전 사이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어. 이것은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로서 그렇게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화야 돼. 앞으로 정비사업 절차에서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스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인데,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기 전 사이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원칙으로 가능합니까? 특례로서 가능합니까? 특례로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네. 이건 좀 외워놔야 돼. 정비사업 절차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날이다. 그럼 봐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날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잖아. 그럼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말이야. 봐봐요. 기준일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즉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우동해 가가지고, 그죠?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죠? 건축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입주권 달라고 하면 줘, 안 줘? 안 줘. 전부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산정해버리거든.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그때부터 늦게서 막 쪼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도 분양되는, 그때부터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서 아까 아파트 입주권 정보가 현금층에서 쫓아냅니까? 현금층에서 쫓아내는 거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맞죠? 다가구 주택을 다시대 주택을 전환하면 공동주택이 돼버리죠. 구분 소유를 등기해 놓고 아파트 입주권 달라고 나서면 돼,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으로 산정해보니까 다음 날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못 받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내려오시죠. 510페이지 6번 봅니다.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시작합니다. 줄 긋지 마십시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줄 것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줄 것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있은 날을 줄 거고, 밑에 적어요. 이거 뭐죠? 기준일이 된 기준일. 기준이라고 적고, 기준일 적으시고, 뒤에다가 가로 열고, 원칙 가로 닫고. 앞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아까 따로 특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책임도 줄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따로 정한 날 줄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따로 정한 날? 이것도 뭐죠? 이꼴? 기준일이야.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례. 그럼 기준이 원칙과 특례 두 개죠? 그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다음 날부터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은 오른쪽에 박스에 몇 개 들어있죠? 4개. 아까 무슨 이야기인지 했죠? 한 필지 토지를 그대로 둡니까? 지분 쪼개기 합니까? 지분 쪼개기 하고. 단독주택과 다주택을 공동주택 뭐를 전환하죠? 다시대주택으로 전환해서 구분 소유하고 입주권 달라고 하고,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내려와 봐요.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박산의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토지나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는 전부 뭘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남았어. 또 따라와요? 또 따라와가지고 그래, 514페이지 봐요. 514페이지 2번에 옵니다. 2번에 오시거나 분양처분 나와 있습니까? 분양처분 514페이지 2번 분양처분 소유권 이전 등 나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 거기에서 표지 놓고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에 별표예요.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되어 있습니까? 별표해 놓고 고개를 잠깐 들어요. 이제 갈디지문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이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정지시켰죠?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니까 지상권 전세권자는 계약을 유지했습니까? 해지했습니까? 해지했고 조합에서 보장금 지급했죠?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동네 비웠죠? 그럼 철거할 수 있다 그랬죠? 철거하고 있어요, 제가. 다 했어.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구역 기반시를 이락했으니까 기반시를 확충해야 되죠? 지금 제가 우동 재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다 했어.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새 아파트 지어야죠. 새 아파트를 다 지었다? 다 지어서 공사 끝났다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공사 완료 보고를 작성해서 해운대구청에다가 준공인가 신청해. 준공인가를 신청하면은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인간 사업시행계획들을 틀림없이 공사 끝나면은 준공인가를 해주고 공사가 완료됐음을 고시한다고. 공사가 완료됐음을 공식적으로 구해서 고시해요. 이 상태야. 노후 불량증을 철거하고 기반시설이 새로 확충되고 재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 지었다고. 준공급사까지 났네? 그럼 이 아파트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 이 아파트는 잔금을 끝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죠? 분양 신청은 아까 조합원들 있잖아. 그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사 완료 고시했으면은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내용에 의해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잔금을 끝낸 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이전했음을 고시하고 조합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했음을 구청에다가 보고한다고. 이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가 이루어지면은 이 절차가 딱 진행되면은 행정처분.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네 글자를 바꾸면은 분양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처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법으로 할 때는 소유권 이전을 하고 했음을 고시하고 조합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사실을
구청에다가 보고하는 거야. 이 절차가 끝나면은 분양 처분이 이루어진 거야.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은 다음 날 조합원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취득합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은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은 14일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지체 없이. 이게 14일 이내 하면 틀리는 거야. 지체 없이 조합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분양 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정비 사업 절차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죠.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는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공부의 고시 동그라미. 무슨 고시죠?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을 고시한 후 적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구석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동그라미. 지금 읽어드린 거. 정비사업 시행자가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방구석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을 네 글자를 바꾸면 뭐죠? 분양처분이라고 한다고. 분양처분이라고 한다고. 이 경우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 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드디어 취득하게 되는 거야.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남았죠? 오른쪽으로 가봐요. 515페이지 제일 위에 줄 것입니다. 515페이지 제일 위에 줄 동그라미 1번 줄 것입시오. 정비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틀린다고. 14일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지체 없이. 지체 없이를 동그라미 하고 밑에 적어요. 아니다. 14일 이내라고. 왜요? 왜 14일 이내가 아닌 걸 외워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환지 처분이 공고되잖아. 근데 환지 등기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하거든. 그러니까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정비법상 분양 등기는 14일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 그렇게 된다고. 구별해서 암기를 하시면 돼. 여기까지 하면은 완벽해. 대신에 오늘이 본래는 뭐 하는 날이죠? 정비법을 지난주에 끝내고 오늘은 건축법을 해야 될 시간이야. 뭘 줄인 거죠? 건축법하고 주택법 시간을 확 줄여서 정비법을 넓게 다룬 거예요, 이제. 그럼 다음 주에 보면은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범위를 좀 줄이겠죠? 그러니까 1, 2, 3, 4, 1, 2월에 안 다뤘던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범위를 줄여서 또 맞추게 돼요. 그럼 다음에는 또 5, 6월에는 뭘 범위를 넓히죠?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확 넓혀버려요. 정비법을 조금 간소하게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어떤 방법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진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돼요. 정비법 장장 7시간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